윤석열 당선인이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만나더라고요. 기자들하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뭐 내가 이거 뭐 어떻고 자기 입장 얘기가 그거는 내가 지금 얘기할 게 아니다. 이거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드디어 대통령이 땅으로 내려왔구나. 한동안 대통령이 땅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한 10년 지난 10년 동안 본다면 기자들이 쉽게 대통령 만나서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아니었으니까. 이 땅으로 내려온 대통령. 저는 사실 바로 그 점이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아닐까. 혹시 야당 의원들과 전 1대1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무슨 여야 영수회담, 뭐 원내대표회담, 뭐 이렇게 꼭 정형화된 툴에 의해서 만나는 거 말고 미국 대통령 하듯이. 네, 대통령이 전화 거는 거예요. 그냥 신경을 잘 있어. 찍으세요. 이러면서 제가 말이죠. 오늘 번개합시다. 그럼 처음에 좀 약간 당황스럽지만 그럼 만나가지고 자주 뭐 밥도 먹고 원래 정치라는 게 조찬 중찬 만찬이 다 정치예요. 그렇죠. 그럼 맨날 혼자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혼밥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공격을 하고 싶어도 어제 술 한잔 먹었는데 또 공격할 수 있나요? 그게 쌓이면은 그게 소통이에요. 그럼 이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야가 좀 이제 가까워질 수 있다. 옛날에 전화 우리 신 교수님 많이 그거 봤습니다만 옛날 정치인들은 뭐가 낭만이 있었다고요. 요즘 진짜 아예 안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야 의원들이. 지금은. 네. 그 얘기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요. 계파가 다르면 안 만나. 김태현의 정치쇼. 저 20대 대학생 이지윤입니다. 요즘 남녀 갈등 막 그런 게 심화됐잖아요. 국가 측에서 약간 그런 차별 같은 걸 완화를 시켜주면은 많이 괜찮아질 것 같다고 생각해요. 막 군대 같은 것도 200만 원 그런 거 꼭 지켜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바라는 거는 모병제 모든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 70대 후반에 있는 사람인데 내 조정식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미 국가나 한미 동맹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 실리적인 애교를 통한 그런 게 돼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 시대가 이제 또 신냉전 시대? 일단 국방력을 많이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30대 직장인이고 지금 3살짜리 아들 한 명 키우고 있는데 물가나 뭐 집값이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안정화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새 정부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으르렁대고 싸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 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해주면 돼요. 집이 있고 없고 또 한 채냐 몇 채냐 다 같이 사는 세상에 뭔가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특집 코너를 만들었어요. 특집 새 정부에 바란다 이런 주제로 11시까지 얘기해 볼 건데, 일단 2부에서는 정치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 10시부터 3부에서는 경제하고 외교, 그리고 경제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동산 문제는 똑 떼어내서 이제 4부에 따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 특집 코너이기 때문에 구성도 특별하게 꾸몄습니다. 저 2부 3부는 2분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3분이 됐다가 또 마지막에는 2분으로 그렇죠. 끝나는. 예, 맞습니다. 예, 뭐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뭐 이러는 거죠. 뭐 일단 먼저 들어오신 두 분 소개드릴게요. 신유일 명지대 교수,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자막이 올라왔는데 곧 3분 완전체가 된다고 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좀 한 분이 있으면 또 제가 나가서 또 불완전체가 돼가지고 죄송해서 어떡해요. 네? 그리고 지금 들어오실 한 분은 청취자분들에게 익숙한 분이십니다. 한때 저희 정치쇼 고정 패널이셨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좀 정치 2부에서 이제 정치 분야 얘기 해보기 전에 그냥 포괄적으로 이런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저희 제목이 특집 새 정부에 바란다잖아요. 우리 저 신유 교수께 자, 새 정부에 바라는 거 하나만 뽑아주세요. 그럼 뭐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회복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회복. 예, 뭐의 회복이냐 하면 첫째로 이제 사실은 이 법의 자의적,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법은 지켜요. 근데 법은 지키는데 법의 가치라든지 법을 만든 취지 같은 경우는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민주주의의 수단과 가치를 혼동시켰어요. 그러니까 다수결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다수결로 하면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수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망치를 가지고는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망치를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를 다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바로 이런 훼손된 가치 이런 것들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맞섰거든요. 시장에 우리가 뭐 자본주의 안 하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하는 상태에서 맞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어떤 시장에 있어서의 회복이 좀 필요하겠죠. 우리 홍기빈 소장은요? 예, 저는 그 2020년대로 업데이트 했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 하고 싶어요. 2020년대로 업데이트. 예, 요걸 좀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그 유럽 정치에서 원래 전통적인 유럽의 그 주도 국가는 프랑스였는데 옛날에 1970년대 정도까지 지금은 단연코 독일이 원탑이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어떤 좌절을 느끼냐면은 프랑스가 이제 강성한 나라였다가 대략 한 1990년대 그러니까 미테랑 정권 끝나고 그 시라크 정권 들어올 때부터 뭔가 내리막을 걷기 시작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위기의식이 그 이번 마크롱 대통령이 연임하게 된 계기가 되는데 여기서 프랑스 사람들이 느꼈던 좌절이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뭐냐면은 사회는 엄청나게 산업 구조도 바뀌고 미래로 가고 있는데 정치 구도가 낙후돼서 이게 병목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새 시대로 빨리빨리 나가는 거를 갖다가 그 프랑스 그 6공화국 그 5공화국의 헌법이 계속 이걸 가로막고 있으니까 여기서 병목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우리 프랑스가 이렇게 그 낙후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비슷한데 6공화국 헌법에 우리도 지금 잡혀 있는 상태인데 2020년대에 맞는 산업 구조와 사회 구조로 사회 전체를 업데이트해야 된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시는 사이에 우리 최창렬 욕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수연님, 최창렬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그 전에도 읽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또. 네. 자, 1743님은 홍 소장님 팬입니다 하셨고 이수영님, 신일 교수님 회복 한 단어로 정의해 주시다니 명언입니다. 그게 이제 저는 듣고 싶었죠. 저도 저 회복 꼭 딱 꽂히는데요. 우리 지금 두 분에서 앞서 무슨 말씀해 주셨냐면 저희 제목이 오늘 코너 제목이 새 정부에 바란다니까 새 정부에 바라는 거 하나만 딱 정리를 해달라 저희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근데 하나만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데 워낙 바라는 게 많아서 이제 새롭게 출범을 하는 정권이니까 일단 너무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고 맞아요. 이른바 신구 권력의 갈등이 이렇게 첨예한 적도 없었어요. 물론 24만 표 차밖에 안 나는 선거 결과였기도 했고 또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들 얘기하는 그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그대로거든요. 대선이 연장전인데다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른바 협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협치란 말은 여당도 야당도 여야가 바뀌었습니다만 여야 아무도 사용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문재인 정권도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협치 통합을 얘기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얘기도 아예 안 하더라고요. 아예 이제 노골적이고 이제 아주 명시적으로 대결로 가자 이런 것 같은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선 당장 현실 공간에서도 정치 현실 공간에서도 우선 뭐 여서야 되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고 당장 이 조각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우리 한국 사회 불평등이나 양극화 문제 같은 거 이런 경우도 협치나 통합 아니면 안 돼요. 아니 협치나 통합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의 방법론은 잘 구체적으로 잘 제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당선인이 아니죠. 윤석열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철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공정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양극화 문제 아까 뭐 우리 신 교수님 회복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까 뜬 거 보니까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될 수가 없고 공정해질 수도 없고 정의로워질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저는 새 정부가 특별히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세 분께서 각자 바라는 걸로 말씀해 주셨고 우리 이제 국민들 청취자분들도 바라는 게 있으실 텐데 요 바람들을 잘 결실로 만들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의 리더십 아니겠어요? 어떠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들어온 지 딱 1년 좀 더 됐잖아요, 지금. 그 정치하는 대선 과정, 그다음에 인수위 한 2달 과정 지켜보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어떤 기대나 우려 그런 점. 인수위 얘기할 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자님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제 인수위 저 성적 어떻게 보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수위는 기본적으로
인수만 하는데요. 그냥 업무 인수인계 하는 데지. 네. 예? 이게 뭐 어떤 그 실제로 뭐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에 큰 소리 뻥뻥 치던 인수위가 좀 문제가 있었지 지금은 오히려 업무 인수인계에 충실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비전도요. 현실에 뭐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 우리가 이걸 추진한다 위해서 비전을 설득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비전만 얘기하면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뻥으로 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 인수위도 무난했고 윤석열 당선인이 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만나더라고요. 기자들하고. 그런 그리고 게 본인이 있었어요.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이거 어떻고 자기 입장 얘기가 그거는 내가 지금 얘기할 게 아니다. 이거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드디어 대통령이 땅으로 내려왔구나. 한동안 대통령이 땅에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한 10년 지난 10년 동안 본다면 기자들이 쉽게 대통령 만나서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구조가 아니었으니까. 이 땅으로 내려온 대통령. 저는 사실 바로 그 점이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바란다는 건 이건 바라는 건데 좀 치유의 리더십을 했으면 좋겠어요. 치유요? 그러니까 치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회 갈등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200% 동의하는데 이게 화합은 안 돼요. 사회에서 갈라졌든가 화합이라는 이거는 진짜 이건 유토피아에서 나오는 얘기지 우리가 현실상? 살아가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면 화합은 안 되더라도 서로가 상처를 좀 이렇게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분위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이 분열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홍 소장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나 우려 이런 것들 그 앞에 하신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그 이어서 그냥 하나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그 치유라든가 회복 같은 게 굉장히 절박한 문제인데 여기서 조금 역사적 맥락이라는 좀 큰 시야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지금 우리의 어떤 그 갈등이라든가 이게 생겨난 국면이요. 멀리 갈 것 없습니다. 한 5년 전부터 우리가 박근혜 정권이 있었고 촛불 시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들었었고 이렇게 오는 과정이 이게 어떤 뭐라 그럴까 더 화합하고 이러는 과정이라기보다도 지금 말한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헌정의 연속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교란점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것이냐. 지금 갈등이라든가 이게 단순히 벌어진 게 아니라 지금 말한 대로 박근혜 정권 촛불 시위 문재인 정권 5년이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 한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 동안의 시간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에 분노했고 무엇에 절망했고 무엇에 희망했는가 이거를 그 1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그 밑에 흐르는 민심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굴곡과 사건들 속에서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뭐고 정말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해 가지고 촛불 시위의 정신도 개혁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노력과 그 좌절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서 새롭게 2010년의 기억을 넘어서서 2020년으로 비약할 수 있도록 그 시대 정신을 읽어내셔야 그 회복과 치유가 가능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한테 그걸 여쭤봐야 되겠어요. 앞서 협치 통합 말씀하셨으니까. 네. 근데 협치란 게 사실은 꼭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긴 한데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워낙 권력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출발한다. 여당은 100석, 야당은 거의 180석.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야당과의 충돌이 굉장히 격화돼 있고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여소야대가 심한 적은 없었어요. 없었죠. 13대 총선 이후에도 이 정도 차이 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3당 합당으로 극복이 되긴 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고. 워낙 지금 심해요. 이제 지금 100석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170석, 180석 되니까 지금 야당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워낙 그리고 지금 진영 간의 대결 논리가 이제 새롭게 굳이 이제 원인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현상적으로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대통령이 아까 신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민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과 소통이라는 게 언론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죠.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기자들 앞에 많이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국민과의 대화라는 것도 뉴스가 되면 안 되고 그런데 역시 야당 의원들과 전 1대1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무슨 여야 영수회담, 뭐 원내대표회담 뭐 이렇게 꼭 정형화된 툴에 의해서 만나는 거 말고 미국 대통령 하듯이. 네, 대통령이 전화 거는 거예요. 그냥 신 교수 잘 있었지 요새 이러면서 제가 말이죠. 오늘 번개합시다. 그럼 처음에 좀 약간 당황스럽지만 그럼 만나가지고 자주 뭐 밥도 먹고 원래 정치라는 게 조찬, 중찬, 만찬이 다 정치예요. 그렇죠. 그럼 맨날 혼자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혼밥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공격을 하고 싶어도 어제 술 한잔 먹었는데 또 공격할 수 있나요? 그게 쌓이면은 그게 소통이에요. 그럼 이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야가 좀 이제 가까워질 수 있다. 옛날에 전화 우리 신 교수님 많이 그거 봤습니다만 옛날 정치인들은 뭐가 낭만이 있었다고요. 진짜 아예 안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여야 의원들이. 지금은. 네. 그 얘기도 많이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요. 계파가 다르면 안 만나. 안 만나잖아요. 계파가 다르면. 그럼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뭐 서로 이해도 좀 하고 뭐 겉에서 상임위에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그래야 그게 누적돼 가지고 아 그래 저 정도 되니까 좀 양보하자. 그게 타협과 절충이고 정치예요. 정치는 조정하는 거거든요. 완승 완패는 없어요. 정치라는 거는. 그걸 잘하는데 그거를 전 윤석열 대통령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스타일을 볼 때. 근데 과도하게 검사 스타일로 막 밀고 나간다. 그건 아예 소통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야당은 뭐 잘 됐다. 우리 의석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럼 국민들이 봐도 대통령이 됐는데 너무 사실 표차도 별로 안 났었는데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키는 대통령이 지고 있다고 봐요. 얼마든지 대통령의 그 권한 가지고 야당 의원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야당 의원도 다 생각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일단 국정 주도 세력이 됐으니까 똑같이 같이 맞짱 뜨지 말아라. 그러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고건 전 총리님 있죠. 저희 학교 총장 하시다가 총리로 가셨거든요. 근데 고건 전 총리께서 우리 학교 총장할 때 학생들, 총학생회 학생들, 교수들 밤에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뭐해? 소주 한 잔 먹지? 정말요? 그러면은 학생도 그렇고 교수도 그렇고 그거 어떻게 그걸 거부합니까? 그냥 나가죠. 그러면 이 학교가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큰 문제 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학생들이 농성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고건 총장께서 뭐냐면 야 니들 춥지 않냐? 이불을 덮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예를 들면 그 학교 교직원 시켜서 동대문 시장 가서 이불 사오게 하고 사오는 동안 소주 한 잔 먹자 그러고 같이 소주 먹고 학교에서 이런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지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 가지 덧붙이는 거 최 교수님 말씀 덧붙여서 저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렇게 정말 극단적인 여소야대인 상황에선. 근데 과연 여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그 첫 단추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인데 인사가 만사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렇게 볼 때 국민적 상식과 이게 좀 맞지 않는 분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걸 밀어붙이면 국민 여론을 이게 한 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계속 어긋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밀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땐 하고 물론 당사자는 억울할 수 있어요. 전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당사자께서는 본인의 억울함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리고 싶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사실 돈 없고 백 없고 줄 없어가지고 더 억울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장관 하시려고 생각할 정도의 높으신 분이라면 사실은 돈 없고 백 없고 줄 없어서 억울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차원에서라도 본인의 억울함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제가 볼 때에는 여론을 쫓는 성숙한 모습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전 이 여론의 지지 없으면 여소야대 이거 돌파 못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앞서 최 교수님 말씀을 봐도 이제 대통령이 국정의 주도 세력이니까 이제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서고 양보할 거 하고 이렇게 해서 풀러 나가자 말씀이시고 이 신 교수님 말씀도 이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여론의 지지가 별로 없는 기대가 낮으면 또 실망이 크지 않으니까. 그 장관 후보자 아마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지금 나오는 보도 보면은 그냥 강행할 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 되면은 아닌가? 두 분 말씀.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은데 여론의 항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는 부정 여론이 높아요, 압도적으로. 높죠. 그거 따르는 거예요, 그냥. 아니, 여당은 국민의힘에서도 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오는 근데 거. 그거 이제 만약에 이거를 양보하면 다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다른 그게 민주주의 정치가 말하는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이에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들의 부정률이 높은데 야, 맞아요. 엇가는 거예요. 그건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건 정권을 위해서라도 그건 따라줘야 돼요. 그건 무슨 자꾸 정치공학적으로 제가 접근하면 안 추가적으로 된다. 한마디만 사회에도 관성이 있거든요. 관성이라는 건 공기정이 없을 때 한 번 물체에 힘을 주면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간다는 거죠. 사회에도 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약간 반대하는 어떤 그러한 여론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면 여론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계속 그쪽 방향으로 나갈 위험성이 있어요. 그거를 이 현 정권 윤석열 행정부는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2부 1분 남았는데 우리 신일 교수님은 2부만 하고 가시니까 우리 1분의 시간을 신일 교수님한테 드릴게요. 아까 이제 어젠다 세팅, 어젠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비판도 있어요. Anything but 문. 문재인 대통령 한 거 말고만 다 한다고 하지 뭐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게 없다. 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던데. 근데 뭐 제가 볼 때에는요. 사실은 촛불 정신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문재인 정권이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가치거든요. 근데 공정과 상식이라는 건 촛불 정신보다 훨씬 구체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촛불이라는 거는 보수도 나갔고 진보도 나갔고 중도도 나갔고 다 나가서 그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그런 거고 단지 분노와 어떤 그런 것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공정과 상식이라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어젠다 세팅이라고 볼 때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기초해서 좀 더 구체화 작업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단 그걸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신일 교수님하고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기다립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맞이해서 저희가 특집 새 정부에 바란다 코너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 2부에서 이제 정치 분야 얘기를 했었고 오늘 3부에서는 경제하고 이제 외교 얘기를 할 건데요. 앞서서 정치 분야에서 저희가 다루지 못했던 거 한 가지 주제만 먼저 좀 묻고 좀 경제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홍기빈 소장. 개헌. 앞서 2부에서 잠시 얘기할 때 말씀하실 때 그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다. 우리 87년 체제가. 프랑스도 그래서 지금 유럽 인류 국가에서 독일한테 1위 자리를 내준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사회 변화를 80년 체제가 담지 못한다면 결국 항상 또 나오는 게 개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개헌? 저는 그 개헌이 돼야 된다고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지금 우리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정치구도는 90년대 초에 그 김영삼, 김대중 두 분 살아계실 때 그 정치구도랑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병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니까 빨리 새로운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순히 뭐 이렇게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거냐 이것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21세기형 국가로의 개헌을 국민적 합의를 모아서 하는 큰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창원 교수도 예전에 개헌이랑 선거제 개편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항상 대통령 취임할 때마다 개헌 얘기 나오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 이제 개헌 얘기했었고. 근데 이 권력구도랑 개편하고 거기에 맞춰서 선거제도도 개편하고 기본권이라 이런 부분들도 21세기에 맞게 젠더 문제도 담고 뭐 그렇게들 얘기는 하는 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뭐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이번 정권에서도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유난히 개헌 얘기, 권력구조 얘기가 안 나왔어요. 전혀 안 나죠. 마지막에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뭐 정치 교체 얘기했는데 그거 굉장히 공허했고 개헌은 어쨌든 지금 현재의 이 권력구도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의회와 행정부가 융합하는 내각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이때 국회의원 출신 7명이었어요. 사실상의 내각제로 운영하고 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각제로 운영하면서 사실 또 삼권이 분리되어 있는 대통령제, 견제와 균형. 안 맞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권력 구조도 안 맞고 뭐 지방 분권도 그렇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 김 앵커님 말씀처럼 도저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개헌에 대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진영 대결이 강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근데 경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네. 어떻게 보면 부동산 이런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경제 외국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언론으로 다 나오는 게 3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3고의 파고를 뚫고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후의 경제가 순항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하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있어요? 우선 뭐 그 지금 말씀하신 쟁점들 뭐 좀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이제 크게 그 환경 변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기간에 미중 갈등이 격화가 되면서 세계 정치 경제 질서에 그 한 30-40년 만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우선 제일 시급한 거는 에너지 시장하고 그다음에 원자재 시장하고 식량 시장에서의 물가가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고 굉장히 불안정해졌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어떤 경제 질서를 갖다가 자유무역 질서로부터 이 두 개의 큰 질서로 지금 갈라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예민한 물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가치 세설이 지금 재편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중간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야말로 가랭이가 찢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인데 여기서 그게 국내 문제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거 뭐 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난 30년 40년 동안 금융 시스템하고 자산 시장하고 실물 경제가 맺는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부동산 말씀하셨지만 부동산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도 지금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나 그 주식시장 같은 자산 시장들이 그 실물 경제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 그다음에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 게 지금 큰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 방향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게 많은 나라들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또 더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회적 불평등이라든가 어떤 장기적 실업 문제 같은 것들이 있고 이 모든 거를 넘어서는 생태 위기에 어떻게 우리가 전환할 거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새로 지금 이 정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은 진짜 안 좋은 건데 근데 어쨌든 뚫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걱정하는 게 인플레이션, 물가 높고 그럼 물가를 높으니까 그거 잡으려면 금리도 올려야 된다고 하고. 근데 거기서 제가 이거 정말 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지금 고전적인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보통 인플레이션을 통화적 현상으로 봐요. 화폐가 많이 풀려서 그렇다. 그래서 고전적인 얘기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돈줄을 줘야 된다.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요 측면이 있고 공급 측면이 있는데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도 있는데 지금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제적으로 에너지 시장, 물가, 원자재 시장, 곡물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그리고 가치 사슬이 막 흐트러지면서 공급 측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의 성격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그럼 공급 이 측면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우리가 경제 외교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원자재라든가 식량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경제 안보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교 문제하고 경제 문제를 아주 긴밀하게 결합시켜 가지고 이 물가에서의 병목이 공급 측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세심한 정책이 이게 필요한데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를 그냥 통화적 현상으로 봐가지고 금리만 올리고 이러면 오히려 잘못된다. 이거는 경제학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막 줄로 민다라고 하는 농담이 있는데 줄은 땡길 수 있는 도구지 밀 수 있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공급 측 인플레이션에서는 고금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경제학 교과서의 해법이 줄로 미는 것처럼 별 효과를 내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경제학 교과서에 의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는 외교 문제, 안보 문제를 결합시키고 국내에서의 어떤 수급 상황에 병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 구조를 합리화하는 좀 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야 그러면은 교수님 우리 물가 오르니까 그리고 금리 올리니까 돈줄 줘야 되는데 추경은 또 해가지고 저 소상공인 지원을 해야 되고 돈은 풀어야 되고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홍 소장 말씀 들어보면 걱정 안 하고 그냥 추경해도 되겠네. 돈줄 죄는 게 인플레이션 잡는 거에 능사는 아니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아마 홍 소장님 말씀처럼 과거에 그 어떤 그 전통적인 자유주의 경제에만 입각해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설렁탕 한 그릇에 15,000원이에요 이제는. 서민 음식이 막 칼국수도 한 그릇에 뭐 7, 8천원이 8, 9천원이 기본이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는데 또 금리가 오른단 말이에요.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 계속 올린다, 더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고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갈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말하면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오르는데 네. 성장은 안 되고 네. 취업도 안 되고 다 얘기하는 겁니다. 저출산 여전하고 결혼 안 하고 2030 사람들의 좌절이 있고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풀려면 역시 전 이 부분도 완전한 해법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일단 그 경제 전문가들 얘기 충분히 듣고 그리고 이것도 약간 지정이 달라요. 보수 정권은 규제 완화 쪽으로 자꾸만 갈 거 아닙니까? 네. 성장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윤석열 정부는 방향 그렇게 잡았죠.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 선순환이라고 합니다만 아무래도 분배보다 성장 쪽에 가고 그러면 한국 사회의 양극화나 불평등의 문제가 더 격화되고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회적 갈등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를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 아까 지금 우리 홍 소장님이 그 경제와 안보의 문제, 외교의 문제 같이 봐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 논리로 국내 정치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를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한군이 통화량을 조절한다고 해가지고 금리만 무조건 올린다.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니죠. 또 하나 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이번에 인사청문회 나오는 사람도 보십시오. 전관예우의 문제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뭐 한 달에 1억 2억은 별거 문제 아니지 않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박탈감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사회의 기득권들이 조금 양보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좀 소득이 낮은 분들은 낮은 분대로 이 정도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게 그게 정치력이거든요. 그런 그 맥락 속에서 경제의 이 인플레 문제, 고금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현 정부가 이제 그런 것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그건 제가 볼 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이 항상 뭐 개혁 할 때 정치력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개혁은 또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개혁 하나씩만 여쭤봐야 되겠다. 우리 최 교수님한테는 연금 개혁 여쭤볼 거고 우리 홍 소장한테는 교육 개혁 또 사전 인터뷰 때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볼 건데 연금 개혁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연금 개혁이라는 게 근데 사실 연금 개혁은 대선 때도 보니까 모든 대선 후보들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누구도 그 칼을 대기 두려워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연금 개혁을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많이 했고 이제 토론회 때 뭐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그건 원칙적인 동의에 불과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긴 했는데 결국은 공무원 연금 그리고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게 같이 연계돼 있는 면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연금은 지금 아무리 많아도 뭐 그렇게 액수가 높지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잘 결합시키냐의 문제인데 그냥 재원의 문제도 있고 사회적 합의의 문제예요. 이거야말로. 돈을 좀 더 내면서 좀 덜 받는다든지 돈을 좀 덜 내고 많이 받는다 이런 것들은 결국 사회가 합의에 나갈 수밖에 없어. 이건 세대 갈등까지 엮여 있어가지고 이건 세대 갈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 사회가 어떠한 방향을 이끌어내고 어떤 방향을 지향할 것인가는 그들 구성원들의 문제이란 말이에요. 그건 결국 또 정치가 해내야 돼요. 정치력이 없다 보니까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좀 아무도 못 꺼내죠. 이거. 기득권이 좀 양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야지 조금씩 격차가 좁혀질 거 아닙니까. 완전한 평등은 불가능한 거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끌어내냐고요. 기득권의 양보를. 그건 결국은 정치가 부단히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소통과 협치가 의미가 있는 건데 소통 협치는 따로 가고 구체적인 행동 방안은 나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회가 자꾸만 갈라지는 거거든요. 저는 연금 문제는 이 정권 들어서서 계속 연구해 나가야 돼요. 진짜로. 위원회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한국 사회의 갈등은 점점 깊어질 거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홍 소장께 교육개혁 여쭤볼게요. 이 교육개혁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개혁은 근데 연금개혁은 대선 때 저 후보들이 말은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교육개혁은 속된 말로 별로 언급한 후보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지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어떤 점에서요? 교육개혁 뭐 이거는 교육은 저희 뭐 교육 전문가 전혀 아니니까 저는 그냥 경제하고 산업과 관련된 측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 전 세계에서 벌어진 그 경험인데 교육이라고 하죠. 특히 대학이라든 고등교육이 불평등을 엄청나게 양산시킬 수 있는 장치일 수도 있고 불평등을 잡는 가장 그 강력한 장치일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사실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걸 극명하게 표현하는 그 어떤 그 메타포가 있는데 영국하고 스웨덴 경우를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교육 정책은 이게 흔히 농담으로 이제 동아줄 정책, 우리말로 바뀌면 동아줄 정책인데 좀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각자 이렇게 타잔 그 치타가 이렇게 그 동아줄 잡고 올라가듯이 동아줄을 여러 군데 때려서 뛰어난 사람들이 올라가도록 만든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은
그 연봉 3억 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연봉 그야말로 3천 이런 사람으로 그냥 쭉 이어지는 불평등이 되잖아요. 근데 스웨덴이나 북유럽에서 취했던 방식은 이 교육 정책은요. 그 동아줄 방식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승강기라고 하는 비율을 써요. 그러니까 온 국민 뭐 스웨덴은 한 인구도 한 1,0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온 국민의 수준을 다 같이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방침을 취했다는 점에서 스웨덴하고 영국하고 비교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판교 이런 데 가보면요. 신혼부부인데 30대 신혼부부인데 합쳐서 연 수입이 5억쯤 되는 부부들 꽤 많아요. 근데 거기서 바로 그 지하철 타고서 한 몇 정거장만 가면은 정말 서민들 많이 계신데 이런 불평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의 산업 구조하고 지금의 경제적인 패러다임에 이게 지식경제 패러다임, 혁신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몇몇 똑똑한 사람들한테 집중이 되는 게 아니고 전 국민 또 젊은이들만이 아닙니다. 50대, 60대의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까지 해서 다 같이 그 어떤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전 국민 차원의 엘리베이터처럼 역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그렇게 본다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공교육 개혁이죠. 네.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공교육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 문제를 어떤 교육 문제 좁게 보지 마시고 산업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시장 정책, 경제 정책 전체랑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이런 해안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시간 한 4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외교안보 문제 좀 짚어볼게요. 앞서 우리 홍 소장께서 경제안보에 관련된 말씀하셨어요. 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원자재 수급이 원활해야 되니까 네. 뭐 식량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그건 결국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가 해결할 부분이다라는 말씀하셨고 네. 결국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경제안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제 경제안보 얘기 나오면 대한민국의 영원한 숙제 예. 미국과 중국 예. 어디로 선택해야 되나?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다툼은 계속 격화되고 예. 미국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정리되면 예전에 하다가 잠시 중지된 미중 패권 경쟁이 또 격화될 건 예. 불보듯 뻔한데 우리는 어디로 이거 가야 답이 안 나오는 문제잖아요. 미국 편에 설 거냐 중국 편에 설 거냐. 네.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일 경우에는 문제를 우회하는 게 좋아요. 왜? 예. 어떻게요? 어떻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패권이라는 건 전 세계적인 패권이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이라든가 이렇게 미시적으로 양대국이 이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요. 네. 이 틈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은 양쪽하고도 친해야 되지만 네. 경제 관계라는 거는 아주 그 모세혈관과 실핏줄 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가치사슬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조금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틈을 타가지고 반도체 부분이라든가 여러 다른 산업에서 다양한 나라들하고 다양하게 이 실핏줄 관계를 그 강대국이 모르는 사이에 알게 모르게 동남아, 다양하게 아프리카 막 그렇죠. 이런데. 그렇죠. 그래서 다변화해 놓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네. 그래서 요 부분에서 굉장히 그 섬세한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창현 교수는 미중 이 갈등 그 국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뭐라고 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네. 영원한 사실 숙제예요. 네. 그래서 그 책이 그 베스트셀러가 지리의 힘이라는 책이 지리의 힘. 네. 그 1권 2권 나왔는데 우리로서는 사실 그 한계에 많이 봉착해 있어요. 그렇죠. 미중이라는 게 워낙 지원 지우2기 때문에 결국은 안보나 경제나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어요. 사실. 안보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지금 최대 또 수출 무역국은 중국이거든요. 네. 결국은 그래서 치우치는 쪽으로 이념적으로 절대로 갈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중국에 대해서 부단하게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보다 당당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거의 과거에 인조 때 그 반청 반명 가지고 많이 싸우고 그랬지 않았어요? 조선시대에. 그런 것처럼 너무 이 한쪽에 진보 쪽은 뭐 친중, 극단적으로 말이죠. 보수는 친미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용을 강조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어느 쪽에 편향적으로 치우칠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게 전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최창현 교수께 마지막 요거 여쭤봐야 되겠다. 대일 관계 그다음에 우리 홍 소장께는 북한 문제 여쭤볼게요. 네. 대일 관계는 어떻게 풀어요? 대일 관계도 과거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하더라도요. 한일 위안부 문제라든지 징용 문제 이런 것들이 일본이 주장한 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과 같이 합의해 나가면서 일본에 할 말을 하되 그러나 일본도 자신들의 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 관계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만 보다 당당하게 과거사 문제에서는 할 얘기 하되
외교라든지 미래지향적인 건 또 실용적으로 가고 그럴 네. 때 좀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북한 네. 문제 얘기는 못 듣겠네요. 다음에 모셔서 다시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3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년 요기임대 특임교수, 홍기빈 글로벌 정치외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